이제 원고 적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욕이 난무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지금 강의실 안에서 많은 쌍욕이 난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대로 수험은 중간 진입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답을 쓰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여지시면 이해된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공부 처음 하는 사람은 그 선을 잘 몰라요. 경계를. 요 정도 알면 우리 목표는 뭐예요? 답안을 쓰는 거예요. 이 정도 알면 답안을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공부는 끝난 겁니다. 그 이상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싶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카톡으로 질문을 하신 분들 질문 내용 중에서도 이 내용까지 만약 전달을 하면 학생들이 더 혼란에 빠지겠다, 그러면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겐톡으로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래서 적정선까지 여러분들이 우선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밑에서 담배를 피면서 그래도 뭐 앞에서 수업 이렇게 듣고 부심에 쩐 사람은 뭐 내가 하루 14시간을 공부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진짜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절대로 아는 건 아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된 거고요. 알고 있다 생각하시고 답안에 알고 있는 것처럼 쓰시면 상대방은 아는 줄 압니다. 종종 조립식 특강에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잘못 가르쳐 드리는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저 새끼 사기쳤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저를 욕하진 않을 겁니다. 왜? 그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알겠죠?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내용을 알려드리게 되면 도저히 못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설명하면 그런 줄 알고 쓰겠지? 많은 실험 통해서 검증된 방법이고, 그렇게 쓰면 교수님은 모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점수를 주는 거고 시험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이 나온다라는 것은 입이 거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앞에 연기나 이게 전혀 그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만약 연기 때처럼 수업을 해버리게 되면은 연기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역차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역차별이고, 당연히 일기에서는 일기에 맞는 수업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회독을 돌리려고 순서를 그렇게 잡은 거니까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수준 못 따라오시게 되면은 시험은 올해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없는 겁니다. 붙으시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수준은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시기 바라겠고, 원고 적격 들어가겠습니다. 원고 적격은 12조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12조에 보시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사람만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9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12조도 뒷부분에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19조는 본문과 단서가 있었고, 12조는 일문과 이문이, 뭐 전문, 후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문과 이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문도 원고 적격의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 단계 협의회 소위 가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고, 먼저는 일문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 1문에 보시게 되면은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사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법률상 이익은 뭐예요? X변수죠. X변수. 조립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뭐 상황 뭐 똑같습니다. 그대로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갖고 구사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수업 들으면서 눈에 찍었던 판서, 그 다음 조립식 외에는 아무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예, 그게 정상이에요. 더 이상 기억이 나면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판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찍고 요거 상태대로 문장 연결할 수 있으시면 충분한 겁니다. 예, X변수입니다. 법에서 얘기한 건 무슨 말인지 해석해 봐야 아는 거라고 했죠. 과연 법률상 이익은 무엇일까? 예, 이걸 나눠봐야겠죠. 그래서 원고적격 단문집 보시게 되면은 2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20페이지. 학설이 4개가 대립을 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예, 권리구제설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법률상 보호이익설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있고, 네 번째, 적법성 보장설. 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우리 취송은 주관적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주관적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예,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큰 틀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겁니다. 위에는 어때요? 이거는 공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밑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공법상의 권리 문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저건 객관 소송돼 버리고, 맨 밑에 있는 적법성 보장설 취해버리게 되면 이건 완전히 객관 소송이 돼 버립니다. 완전히 객관 소송이 오직 뭐예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위법 확인의 이익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본인의 권리 침해당한 거랑은 하등 관계없다. 이게 바로 사설의 적법성 보장설이 됩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제일 좁게 보고, 맨 밑에 게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제일 넓게 봅니다. 주관적 소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3설과 4설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관적 소송입니다. 1설과 2설 중에 하나인데, 주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처분에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 제3자 소송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얘를 취하게 됩니다. 얘는 제3자의 원고적격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게 2설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전통적 권리 플러스 법률상 보호이익, 이 전체를 지금은 이제 광의의 공권, 그리고 이 전체를 뭐라고 봐요?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 종래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공권, 법률상 보호이익 안에는 예,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돼? 권리가 있고요. 공법상의 권리, 이런 걸 전통적 권리라고 합니다. 협의의 공권이 있고요. 이거 말고 플러스 알파 영역이 있어요. 이게 바로 법률상 보호이익 영역입니다. 이 법률상 보호이익 영역, 이거를 얼마나 넓히는지에 따라서 전체 법률상 보호이익이 얼마나 넓어지는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거를 얼마나 넓히는지에 따라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얼마나 넓힐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가 나오게 돼요. 그거 갖고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갈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말이에요. 2설에 따르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봤어? X를 법률상의 보호이익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법률상의 보호이익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두 개 나눠가지고 보시죠. 여기서 법률이 있고 보호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률은 무슨 법률을 말한다? 실체법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사법이 아니라 공법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우선 뭐라고요? 공법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요? 실체법이라고요. 실체법. 공법 중에서 실체법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이와 같은 예, 순수한 절차법이 아니라 예, 실체법 말하는 겁니다. 작용법 얘기하는 거죠. 예, 공법 중에서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면 뭐예요? 얘는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얘가 보호하는 이익이면 그 이익은 권리가 되는 거죠. 권리가 되는 거예요. 실체법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고 얘가 보호하는 이익이면 권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건 공법이니까 공법상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체법에서 뭘 땡긴다? 권리를 땡긴다. 공법에서 뭘 땡긴다? 공권을 땡긴다. 이거야. 공법상 권리, 공권을 땡겨낸다. 그래서 법률상 보호이익은 결국은 뭐예요? 예, 공권입니다. 공권인데 얘는 전통적 권리만 인정하고 얘는 전통적 권리에다가 법률상 보호이익을 추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 보면 얘는 협의의 공권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일정 부분 넓어지니까 광의의 공권이 됩니다. 과연 협의에서부터 얼마나 넓어지는 광의일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서 공권이 성립되는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국가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가 돼야 되겠죠. 상대방 국가한테 의무가 부과돼야지 내가 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쟤한테 의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바로 국가적 공의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게 부과되는 공법상의 의무, 국가적 공의무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익보호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익보호성. 왜냐하면 이거는 공법입니다. 공법은 공익보호를 그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공익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거고,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만 사인인 개인에게 그와 같은 보호받는 이익,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건 공법이니까요. 그렇죠? 이건 사법이 아닙니다. 공법이기 때문에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이 돼야 돼요. 얘는 뭐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얘는 권리와 의무는 서로 간에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무 부과 부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기속행위인 경우하고 재량행위인 경우를 나눠가지고 보시고요.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우리 공법은 그 규범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법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 처분한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뭐야? 법률 요건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바로 법률 효과 부분이 됩니다. 요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내가 영업 허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법에 나와 있는 영업 허가 요건 1, 2, 3의 요건 다 갖춰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해야 한다. 기속행위라고 한다면 요건을 갖춰왔으면 행정청은 뭘 해야 됩니까? 영업 허가를 해줘야만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식품 접객업 영업 허가라고 한다면 그 근거법은 식품위생법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바로 부과되는 의무죠. 행정청이 영업 허가를 해줘야 되는 의무는 요건 갖췄을 때 영업 허가 해줘야 되는 의무는 실체법에 근거해서 바로 부과되는 의무죠. 그래서 저 의무를 뭐라 불러요? 실체법상 공의무라고 부릅니다. 실체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공법상의 의무죠. 실체법적 공의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체법적 공의무, 실체법적 공의무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량행위 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재량행위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c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1, 2, 3의 요건을 갖춰왔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행정청이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행정청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국가한테 어떤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재량행위 영역에서는 의무 부과 부분에 저 요건이 깨지기 때문에 공법상의 권리가 성립이 안 되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적 격이 인정이 안 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무슨 의무를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다?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비록 그것이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편의 재량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행정소송법 27조에 나와 있습니다. 27조에 행정청은 일정한 재량권의 한계가 존재하고 그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량행위에서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항상 이건 패스입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건 바로 사익보호성의 문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익보호성 문제로 들어옵니다. 여기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무엇과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처분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 처분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상대방과 그 다음에 처분에 제3자가 소송을 이렇게 제기한 상황. 여기서 기속행위는 아무 문제가 안 됐다면 여기서는 상대방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요, 그 상대방은 누구나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예,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원고 적격을 깨는 일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출제가 안 되죠. 당연히 인정되니까. 그래서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방어권 침해가 당연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여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제3자 쪽으로 넘어오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제3자는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일 이해관계, 대립 이해관계 아닌 제3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요? A 운수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대표이사는 회사가 받은 침입적 처분과 하등 아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이익 침해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이해관계도 아닙니다. 예, A 회사가 잘못되면 대표이사가 행복하고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대립된 이해관계도 아닙니다.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논의는 왜 안 하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당연히 원고가 못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바로 동일한 이해관계 그리고 대립된 이해관계 두 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이해관계라고 하게 되면 A 회사에 대해서 침입적 처분이면 거기서 소속 기사,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역시 침입적이다. 양쪽 다 침입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준이 됩니다. 제3자 논의가 되니까 상대방한테 침입적인데 제3자한테도 침입적이면 서로 동일한 이해관계입니다. 상대방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한테 침입적인데 제3자한테 수익적이면 이럴 땐 대립된 이해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해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그 다음에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에서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논의는 무엇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됩니까? 위에는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면 여기는 준상대방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준상대방 이론.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은 분명히 아닙니다.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회사입니다. 운수회사예요. 그런데 13년 기출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항상 숙지하고 계셔야지 제가 그걸 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시를 들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운수회사고 얘한테 분명히 과징금은 침입적인 처분입니다. 근데 소속 기사가 그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속 기사가 과징금에 대해서 소송을 왜 제기하려고 하죠? 회사한테 부과된 과징금은 이 친구의 상여금 지급에서 이제 제한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었다? 전가 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뭐 한다고요? 그 위법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과도한 금액이었습니다. 위법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회사는 적극적으로 다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그럼 원래는 과징금 500이 나와야 되는데 1000이 나왔어요. 1000이 나온 상황에서 회사는 내버려 둘 겁니다. 상대방은 분명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1000이 그대로 남았죠? 그럼 이 1000을 운전기사 값한테 회사는 그대로 전가시켜버릴 겁니다. 그럼 정작 진짜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건 누구예요? 회사가 아니라 운전기사 값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억울한 운전기사 값, 과연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바로 준상대방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건은 아주 간단하다고 했죠.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소극입니다. 두 번째, 보충입니다. 정작 그 직접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불복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가 싸워주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제거되겠죠? 그럼 뒤에 있는 운전기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뭐예요? 싸우려 들지는 않습니다. 얘가 뭐합니까? 뒤로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리면 제가 던진 과징금 돌멩이는 나를 직접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충성입니다. 이 운전기사가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면 보충성 원칙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얘를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똑같이 되는 거죠. 준하는 지위를 인정한다 그러면 얘도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준상대방 이론입니다.
그 다음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문제, 보통은 이쪽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죠. 일로 출제가 되면 다시 4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경원자 소송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경업자 소송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경쟁자 소송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 인린 소송 4개가 있습니다. 경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원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똑같은 허가를 받는데 그 지역에는 관할구역 안에 한 명의 사업자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갑과 을이 내가 하겠다고 허가를 해달라고 사업 허가를 둘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을한테 허가를 해줬는데 갑이 내가 더 적합한데 왜 그러지? 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갑과 을은 경쟁적으로 둘 다 그 허가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된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이쪽에 대한 허가는 여기에 대한 거부가 되고 이쪽에 대한 허가는 여기에 대한 거부가 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원관계인지 경업관계인지 경쟁인지 인린소송 문제인지 여러분들 우선 주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소를 찾는다. 어떻게 본다? 얘는 신규업자와 신규업자의 관계면 경원관계입니다. 그 다음 기존업자와 신규업자의 관계면 경업관계가 되고 기존업자와 기존업자의 관계면 경쟁관계가 되고 그 다음 여긴 누구예요? 인근 주민이죠. 인근 주민과 공해업체의 관계면 인린소송 문제다. 주소만 잡아내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 얘네들은 갑과 을이 서로 경원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경원관계만 성립되면 원고적격은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나중에 사례 풀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 경업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존 업자가 받은 허가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갑이라는 기존 업자가 있습니다. 기존 업자가 시장 안에서 독점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신림동 안에서 뭐 했다고요? 빵집을 했다고요? 제과점을 하면서 하루에 1억씩 벌었습니다. 1억씩. 예, 아이들이 빵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김탁구가 들어왔다라고 했죠. 김탁구가 제과점을 열었습니다. 근데 얘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빵을 너무 맛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반반 나눴어요. 얘 5천 벌고 얘 5천 법니다. 근데 김탁구가 빵은 잘 만드는데 허가받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시설 기준을 제대로 못 갖췄습니다. 그럼 얘가 봤을 땐 어때요? 저 허가가 위법한 허가 처분이더라 이겁니다. 저 위법한 허가 처분을 다투고 싶어요.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요. 갑이 김탁구 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이럴 땐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독점적 이익을 취해왔던 기존업자 갑이 있죠. 갑이 받았던 허가가 뭡니까? 강학상 허가입니다. 강학상 허가. 특허가 아니라 허가라는 거예요. 허가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공교롭게 그동안 신림동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이지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얘가 누려왔던 1억이라는 독점적 이익은 뭐예요? 우연히 누려왔던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공교롭게.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업자가 받은 허가 처분이 만약 특허면 그 다음에 기존업자가 받은 허가 처분이 강학상 허가면 나눠지고요. 특허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특허는 설권행위입니다.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얘가 침해당한 독점적 이익은 무슨 이익 침해가 되는 거예요? 권리 침해가 되는 겁니다. 분명 공법상의 권리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면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허가라고 하게 되면 방금 전에 기존업자 갑처럼 허가라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예,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 이런 겁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 담배 소매업을 할 수 있는 허가라는 것은 강학상 허가입니다. 강학상 허가 원칙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연히 이 동네에 담배를 나만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배 사업 법령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담배 소매업은 어떻게 한다?
50m 반경 안에 한 명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m 반경 안에 한 명만 가능하다.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거리 제한 규정이 들어오고 있고 한 명만 가능하다.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들어오고 있고 이와 같이 50m 한 명 이렇게 거리 제한,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말이에요. 이러면 뭐와 달리 볼 바가 아닙니까? 위에 있는 경원 관계와 달리 볼 바가 아니에요. 그 50m 반경 안에 갑이랑 을이 둘 다 담배 사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담배 소매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경원 관계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외적으로 허가라고 할지라도 인정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쟁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장 안에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 안에 둘 다 새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요 한 명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지금 새로 누군가가 진입하려고 하는데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의 진입을 지금 배제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은 뭐예요? 경쟁자 소송은 둘 다 기존 업자입니다. 둘 다 기존 업자인데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자들한테 한쪽에 뭐를 주는 겁니까? 보조금을 준다 이거야. 보조금을.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전체 시장 크기는 200억이라고 생각하시고 둘 다 1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한 놈한테 100억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시키는데 이때는 헌법 15조에 경쟁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원고 적격을 인정을 시키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심화학습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인인소송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우리 심화학습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인근 주민이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인근 주민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해요.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데 이건 지금 설명을 하면 심화학습 4회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인인소송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뒤로 우리 밀어놓고 4회차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에 법률하고요 보호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제3자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랬죠? 이걸 공법상의 권리로 봤는데 광의의 공권으로 봤는데 얼마나 광의로 보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광의로 보면 될까요? 그 문제가 법률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률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률상 보호이익의 범위가 넓어지고 원고 적격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보호의 범위를 넓게 보게 되면은 역시 원고 적격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양적 범위 확대의 논의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질적 범위 확대의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과서의 단문집에 보시면 여기서 보호규범 확대 논의가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서 목적론적 해석 논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내용으로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흐름을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의 수익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적격 잠깐 넘기시고 협의의 수익 29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 협의 수익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주관적 소송이라는 측면에서 취소 소송은 그 소외 대상이 되는 행위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처분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원고 적격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고의 공법상의 권리, 원고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원고로서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사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 2개월짜리가 나왔다 이거야. 그럼 영업정지 처분 어떻습니까? 2개월이라는 정지 기간 동안 나는 뭘 할 수 없어요? 영업을 할 수가 없죠.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의무는 무슨 의무예요?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중에 부자기 의무가 되는 거죠. 정지 기간 중에는 영업하면 안 되는 부자기 의무가 부과됩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맞고요. 대상 적격에 문제가 없네요. 2개월 영업정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갑은 누구죠?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그렇죠?
그 처분은 갑한테 나온 겁니다. 처분의 상대방이면 말씀드린 대로 직접 상대방 이론 적용이 되고 원고적 격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들어가는 겁니다. 협의의 수익 들어갑니다. 대상적 격과 원고적 격은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예, 소송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 2개월의 정지 기간이 경과돼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2개월이 끝났으면 난 아직도 영업 못합니까? 아니죠. 이제 영업해도 되는 거죠.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고 있던 그 법적 효과 그리고 그 처분의 효력은 2개월이 지남으로써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난 이미 영업권은 회복됐고요. 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침해는 현재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소송은 주관적 소송이고 나의 이익침해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인데 나의 이익침해 상황은 이미 해소됐습니다. 취소송이라는 것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 그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형성소송입니다.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인데 이미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습니다. 더 이상 이 소송이 필요합니까? 이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목적했던 바는 이미 다 달성이 된 거예요. 이익침해 상황도 없고요. 처분의 효력도 다 소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을 끝까지 갈 필요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협의의 수익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고의 권리침해까지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도 원고의 권리침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겁니다. 현재도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협의의 소익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협의의 소익. 협의의 소익에 대한 명문 규정을 행정소송법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법에 협의의 소익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협의의 소익에는 그 어디에 행정소송법에는 협의의 소익에 대한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취소 소송에서 협의의 소익을 우리가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12조 2문입니다. 12조 2문에 보면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2조 2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의 경과, 집행의 종료 등으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후에도 라고 되어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기간의 경과입니다. 기간의 경과. 2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습니다. 효과 소멸과 효력 소멸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처분의 효력은 소멸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면 협의의 소익이 없는 상황이에요. 12조 2문은 협의의 소익의 문제를 건들고 있죠. 그래서 통설은 12조 2문은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2조 2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앞에 바로 있는 1문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12조 1문하고 그 다음에 12조 2문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본다 이거예요. 두 개가 뭐예요? 똑같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겠고 서로가 다르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우리가 1문은 무엇인지 얘기를 했어요. 그쵸? 1문 뭐라고 했어요? 1문은 원고적격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1문은 뭐예요? 효력이 있는 상황이죠? 처분의 효력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 바로 형성소송입니다. 형성소송. 그 다음 세 번째, 12조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했죠? 이설의 입장을 취했죠?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상 보호이익. 똑같다라고 보는 견해는 1문과 2문을 완전히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2문에 있는 것도 원고적격 규정이고 2문에 있는 취소송도 형성소송이고 2문에 있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도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똑같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얘랑 다른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12조의 제목이 원고적격인데 이걸 다른 걸로 본다 손 치더라도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소의 이익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소의 이익에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 포함돼요? 대상과 원고와 협의의 소익이 포함되죠. 대상적격은 19조에 있었어요. 원고적격은 1문에 있죠. 그러면 이게 1문과 다른 거라고 본다면 뭐 하나밖에 안 남습니까? 협의의 소익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협의의 소익 문제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얘와 다른 거라고 봤습니다. 소송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형성소송과 이행소송과 확인소송과 세 가지가 있는데 취소소송이 어떠한 명령 판결을 구하는 이행소송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성소송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무엇이라고 보는 걸 수밖에 없다? 확인소송이라고 보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다르다고 보는 친구들은 이문에 있는 취소소송은 이것은 확인소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확인소송이라고 했으니까 이 확인소송이라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거예요?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위법 확인의 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위법성을 확인할 만한 이익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위법성 확인의 이익으로 보는 견해가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학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원고적격 문제로 역시 보니까 얘를 우리가 원고적격설이라고 부르고 밑에는 뭐라 불러요? 협의의 소익 문제로 보니까 얘를 우리가 협의의 소익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판례 입장은 어느 쪽일까요? 판례는 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은 전부 다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라고 봐서 소정의는 1문과 2문이 모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2문도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뭐예요? 판례는 이쪽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우리는 통설에 따라서 이쪽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12조 2문을 뭐로 봤어요?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로 보게 됩니다.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로. 그러면 이런 식의 협의의 소익 문제는 언제 논의하는 것이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효. 두 번째, 리. 세 번째, 상. 효리상입니다. 효리상. 예, 효리상. 첫 번째는 뭐예요? 처분의 효력 소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이익 침해 상황 해소입니다. 세 번째는 원상회복 불가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요, 효력 소멸입니다. 효력 소멸. 두 번째는요, 이익 침해 상황 해소입니다. 세 번째는요, 원상회복 불가입니다. 처분에 대해서 왜 소송을 제기하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소송이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영업정지 처분 나왔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제거시켜버리면 난 영업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나한테 소의 이익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취소송은 효력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처분의 효력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효력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럼 형성소송으로서의 취소송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익침해 상황 해소. 취소소송은 주관소송입니까? 객관소송입니까? 주관소송이라고 했죠.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데 이익침해 상황이 이미 해소됐습니다. 이미 목적은 달성된 거죠. 위에도 이미 목적이 달성됐어요. 효력 제거라는. 두 번째, 권리구제라는 측면도 이익침해 상황을 제거한다라는 목적도 이미 달성된 거죠. 그럼 더 이상 이런 소송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난 이미 목적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영업정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못하는 상태인데 원래 법령 상태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무슨 상태죠? 영업권이 있던 시절이죠. 영업을 할 수 있던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취소송은 무슨 소송이라고요? 법령 상태의 사실 상태를 원래 상태대로 되돌리기 위한 소송, 원상회복 소송입니다. 이거는 원상회복 소송입니다. 취소송은 원래 원상회복 소송인데 이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겨봐야 원상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취소송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과연 협의 소익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한 건 심화학습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우리 기출문제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지방의원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제명 의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난 지방의원의 지위를 박탈됐어요. 이 제명 의결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의 목적은 뭐죠?
지방의원의 지위를 회복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 지방의원으로서 다시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소송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죠? 임기가 만료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 이 소송에서 이겨봐야 지방의원의 지위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다시 선거 치러야 됩니다. 그럼 이 소송 나한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겨봐야 지방의원의 지위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상회복 불가합니다. 지방의원의 지위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까지 됐습니다. 뭐 때문에? 임기가 만료됐으니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있다라고 보는 게 최근 판례 입장이죠. 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명 의결 당했을 때부터 못 받은 돈이 있어요. 월정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한 달에 한 5천 정도씩, 한 달에 5천이 아니라, 그쵸? 많이 받네, 그러면. 1년에 연봉 한 5천 정도는 받죠? 뭐, 구의원 이런 친구들도.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명 의결 당했을 때부터 임기 만료됐을 때까지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받기 위한 뭐가 인정될 수 있어요? 재산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수되는 이익이. 그래서 제명 의결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야지만 취소 판결을 받으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요.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면은 제명 의결은 처음부터 나온 적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는 그때 계속 돈을 받을 수 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제명 의결을 제거할 필요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재산적 이익으로서 부수되는 이익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소송은 아직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아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어떻게 됐다고? 기간이 만료됐다고요. 그난 영업권을 이미 회복했습니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멸돼 버렸죠. 기간 경과에 따라 처분의 효력은 소멸됐습니다. 12조 2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됐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영업을 못하는 이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난 영업권 회복하고 이미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익 침해 상황도 해소가 됐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미 목적이 달성이 돼버렸어요. 효력 제거라는 목적, 이익 침해 상황 제거라는 목적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이 소송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소의 이익을 계속 인정하죠. 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전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 영업정지 받은 적이 있다라는 전력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법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너 그때 한번 잘못한 거 맞아? 응? 1회 위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회 위반하면 6개월 영업정지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내가 만약 실수를 하게 되면 원래는 얼마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방금 받았던 것처럼 2개월짜리 받으면 끝나는 건데 저 전력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실수 한번 하면 6개월짜리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거죠. 뭐예요? 제재의 수준이 가중되죠. 그쵸? 제재의 수준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가중 요건 규정이 있을 때입니다. 법령에 가중 요건 규정이 있을 때는 그 장래의 가중 제재 처분이라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시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만 출제됩니다. 협의의 소익 문제는 이 두 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논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있는 거를 먼저 하고 이게 1단계가 돼요. 우선은 여기서 뭘 찾아내? 협의의 소익이라는 논점을 찾아내. 이거 협의의 소익 논점이구나. 그러면 우선 이 협의의 소익 얘기를 하려면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법적 근거부터 찾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법을 해석하는 시험이니까 법적 근거를 찾으려는데 12조 2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요거 1단계 논의를 해서 요 입장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보낸다? 이쪽의 문제 유형이라고 하게 되면 일로 보내는 거고 그 문제가 이쪽의 유형이라고 하게 되면 일로 보내는 거고 이렇게 해서 2단계 논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협의의 소익에 대한 검토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상적격, 원고적격, 그리고 협의의 소익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들어가도록 합니다. 피고적격. 협의의 소익 바로 앞에 보시게 되면 25페이지에 피고적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적격의 근거는 몇 조에 있다? 13조에 있다. 13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조에 보니까 취소의 피고는 누가 된다라고 돼 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모에 행정청이 있고 분자에 처분 등을 행한이 있어요. 두 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러면 피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기본은 누가 돼야 됩니까? 행정청이 돼야 되겠죠. 우선은 피고가 행정청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법상 행정청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청이라는 것은 행정 주체로서 국가가 있죠. 국가가 행정작용이라는 자신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손과 발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국가 행정 주체의 손, 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행정기관들이라는 거죠. 그죠? 수많은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행정 주체의 일을 대신 맡아 행해주는 행정기관들이 있는데 그 행정기관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가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했어요. 가장 똘똘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머리가 똑똑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머리가 똑똑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된다. 머리가 똑똑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의사결정을 잘 해야 돼요. 신중하게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말을 하는 친구죠.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표시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우선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청이라고 해요. 근데 13조 1항에 보니까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돼 있는데 말이에요. 행정청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어디로 넘어가 보죠? 2조 2항으로 가봅니다. 2조 2항. 2조 2항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얘네들도 행정청이야 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행정청의 범위 규정입니다. 행정청의 범위 규정. 조직법상 행정청 말고 얘네들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거나 각부 장관이라거나 이와 같이 누가 봐도 행정청인 조직법상 행정청 말고 누구도 포함된다 플러스 알파 얘도 포함된다 이거야. 거기 나와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얘네들은요 법률이나 아니면 행정주체와의 공법상의 계약 또는 행정주체의 특허 처분 등에 의해서 무엇을 받는다? 공무를 위탁받습니다. 공무를 위탁받아요. 공무를 위탁받아서 그 공무를 위탁받은 것, 수탁받은 그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겁니다. 범위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근로복지공단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산재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거나 아니면 보험료 부과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거나 생각해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한테 뭐예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공무를 법률에 의해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 놓고 공법인을 만들어 놓고 걔한테 네가 해라라고 합니다. 법에서 얘한테 하라고 공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렇게 위탁받은 공무 업무로서 무엇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그 보험료 부과라는 행위 하는 범위 안에서는 얘는 행정청이 맞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 직원을 징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얘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직원 징계라는 인사조치는 법에 의해서 위탁받은 공무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문제는 행정청 부분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바로 뭐예요?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이 부분이 출제될 겁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행정청 쪽에서는 이건 너무 당연해서 안 물어본단 말이죠. 이 부분을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법적 근거를 찾아내고 얘가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또는 뭐 국가와의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또는 국가의 특허라는 처분에 의해서 이런 거가 있었다. 공무 위탁이라는 게 있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 위탁받은 공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맞다. 그럼 얘 행정청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행정청이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행정청 전제를 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처분 등을 행한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입니다. 정당한 권한의 기초에서 처분을 행했어야만 피고인가? 아니면 얘가 뭐예요? 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만 했으면 걔 이름만 걸려 있으면 통지서에 이 친구 이름만 걸려 있으면 걔가 피고인가? 핵심은 뭐죠? 권한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한이 있어야 되는가? 판례 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문헌에 충실하게 해석해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정당한 권한이란 표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처분 등을 행한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 입장도 통설 입장도 이쪽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그건 위법한 행위입니다. 뭐예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주체상의 위법성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 위법성에 대한 문제는 소송 요건인 피고 적격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본안에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위법성 판단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소송 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할 얘기예요. 무엇으로서? 주체상 하자로서 논의될 문제고 피고 적격은 뭘 가지고 본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통지서에 관악구청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나는 내 싸움 상대방은 관악구청장인 줄 알고 멱살을 잡겠죠. 근데 정당한 권한 서울시장한테 있어요. 근데 서울시장한테 관악구청장한테로 이렇게 권한이 위임됐다는 사실, 위임이 안 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겠죠. 통지서에 이름 걸려 있으면 걔가 당연히 정당한 권한 가진 놈인 줄 압니다, 우리는. 걔가 우리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행정청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냥 걔가 피고지 권한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이게 피고 적격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몇 개를 얘기한 겁니까? 4개를 말했죠. 그 다음 5번째 넘어갑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33페이지로 갑니다. 33페이지. 행정소송법 18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조 1항 본문을 보세요.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거치고도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뜻이다?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임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뜻에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치고 싶으면 거치고 안 거치고 싶으면 안 거쳐도 돼. 너의 뜻에 맡길게 라고 돼 있는 거죠. 임의적 전치주의입니다. 그런데 단서에 보니까 다른 법률에 반드시 거치라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 주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필요적 전치주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앞에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입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입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필요적 전치주의죠. 단서 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은 임의인데 예외가 필요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도 불러요?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떨 때가 있을까요? 2가지 포인트 찍으라고 했죠? 대량성과 전문성입니다. 대량성과 전문성. 그러면 각각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34페이지에 꼭 거쳐야 되는 다른 법률이 이런 것들이 있다네요. 국세처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노동인의 처분, 도로교통법상 처분, 지방처분, 사용료 처분 이게 있어요. 국공노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 신민 도사님이 살고 계신데 발이 상당히 커요. 데모를 열심히 해서 신발가게 아저씨가 항상 큰 신발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항상 인사를 해요. 그럼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국공노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국공노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공노도. 그 이상 나오면 남들도 못 풉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징발 감사합니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풀 수 있을 가능성은 5대 5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국공, 노도 4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 처분입니다. 지방세 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보게 되면 국세기본법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못 제기한다고 돼 있어요. 과세 처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기는 행정심판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한테 거치는 심사청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심판청구라는 것도 있고, 감사원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선택적으로 하나만 거치면 돼요. 조심할 게 있어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이거든요. 국세기본법에서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산재법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거부 처분에 대해서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심사 청구는 행정심판이 아니고 재심사 청구가 행정심판이죠. 거기서 말하는 심사 청구는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한테 가는 거죠. 걔가 심판기관이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거부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심사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한테 가는 거예요. 걔가 누군데? 걔가 처분청이잖아요. 그쵸? 그 처분한 놈 그놈한테 가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이의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의신청.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같이 심사청구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행정심판이라고 반드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종종 법에 이의신청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행정심판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표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봐서 이건 행정심판이고 이건 이의신청이고 그때그때 법리가 달리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제 3순환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면 그 안에 나올 건 다 나옵니다. 거기서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우선 심사청구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심판은 아니다라는 것만 우선 조심을 좀 해주시고요. 국세기본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방세법에도 과거에는 행정심판을 안 거치면 소송 못 간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 결정이 나와서 지금은 제거가 됐고요. 국세 쪽에 국한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입니다. 그냥 징계처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징계처분이라거나 직권면직처분이라거나 또는 승진 거부라거나 이런 것들이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6조 1항에 그 다음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0조의 2에 보게 되면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입니다. 소청심사가 행정심판인지 어떻게 아냐, 심사청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지금 당장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답안지에 논증해야 돼요. 답안지에다가 소청심사라는 것은 행정심판법의 4조 1항에 있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로서 행정심판이 맞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논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법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청심사가 뭔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연결을 시켜야만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게 행정심판 정치주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직접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에 논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행정심판 안 거치면 소송을 못 갑니다. 국공노도입니다. 노동이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진호이에요. 네, 노동이 처분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진호위의 초심 판정이 뭐로 나왔어요? 기각 결정으로 나왔네요. 이럴 수가. 그리고 나서 바로 소송 갑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노동위법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근기법도 마찬가지고 노조법도 마찬가지고 노동위법은 몇 조라고? 27조라고 했죠. 근기법은 31조 2항이라고 했습니다. 노조법은 85조 2항이라고 했죠. 그죠? 83조. 네.
때문에 헷갈리잖아. 네. 그래서 예, 거기 보면은 네.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노위의 초심 판정은 처분,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재결.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재결을 받아와라는 얘기죠. 재결을 받아오려면 심판을 거쳐오란 얘기죠. 그 얘기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진노위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중노위의 처분을 받아와야 됩니다. 여기도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 국공노도 도로교통법입니다. 도교법상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런 것들 소송 바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은 몇 조에? 142조에 보시게 되면 이건 대놓고 써 있어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저런 문제 나오면 초딩 문제로구나.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도교법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국공 노도 정도 하면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얘는요. 국세처분은 대량성, 전문성 이 문제로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대량성, 전문성. 국세처분은 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이죠. 세법은 너무 어려워.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전문성 문제 때문에 거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 도교법상 처분은 왜 꼭 행정심판을 거쳐오라는 거예요? 대량성 문제 때문에 꼭 거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조금 특이합니다.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왜 거치라고 하죠?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자, 헌법상의 공무원 신분보장입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죠.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3의 독립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별도의 무엇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소청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소청심사위원회를 굳이 만들고 걔네들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청심사를 꼭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 어떻습니까? 노동위 처분. 여기는 왜 굳이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위에도 아래도 마찬가지로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의 조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전문기관의 행정심판을 한 번쯤은 거쳐오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그대로 답안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판사하고 있는 건 답안에 그냥 그대로 쓸 표현만 씁니다. 답안에 안 쓸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써주시고 행정심판이 맞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 부분 특이한 게 바로 뭐냐면 노동위 처분 쪽 이게 특이한 거는요. 이미 출제됐었죠. 여러분들한테. 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재결주의와 전치주의의 관계를 맺고 있죠. 재결주의라는 것은 오직 재결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고 오직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예, 오직 재결에 대해만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꼭 거쳐라. 논리필연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꼭 거쳐라 라고 하면 꼭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해라. 이게 성립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그쵸? 예, 얘는 꼭 거쳐야 되는데 이건 19조 단서 쪽에 있었던 그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지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해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쪽에 뭐가 있어요? 헌재 판례가 있습니다. 헌재 판례에서 노동위법을 언급합니다. 노동위법을 언급을 하면서 노동위법에는 재결주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주의가 적용된 상황이다라고 판시합니다.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치주의 규정이 있으니까 도로교통법 142조 갖고 전치주의 적용되네 끝 이렇게 가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연결시키세요? 재결주의부터 끌어냅니다. 재결주의부터 끌어내고 재결주의에서 전치주의로 토수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면요. 바로 그 뒤쪽에 뭐가 출제돼요? 소송으로 연결시키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마무리는 무조건 제소기간으로 한다. 제소기간으로 한다. 왜 그러지? 행정수용법의 20조에 보면 제소기간 얘기가 나오죠. 제소기간. 이미 제소기간으로 넘어왔습니다. 행정수용법 20조에 보게 되면 1, 2, 사망이 있습니다. 1, 2, 사망. 1항에 보게 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2항에 보게 되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 1항을 뭐라 불러요? 알았으니까 주관적 제소기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 2항을 뭐라 불러요? 몰랐으니까 객관적 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항은 사망하고 연결을 합니다. 사망해 보니까 1항에 있는 90일은 불변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뭐예요? 90일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습니다. 2항에 보게 되면 1년은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정당한 사유 유무 판단을 통해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변기간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1항의 경우에는 단서가 있고요. 2항의 경우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단서와 괄호에 있는 게 바로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규정. 1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단서에 보니까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으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뒤로 밀어주겠대요. 뭐를요? 90일 카운트 들어가는 기산점을 뒤쪽으로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2항의 1년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죠. 예, 이 쓴 날 1년이라고 해놓고 나서 괄호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 재결 거쳤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기산점 뒤로 밀어준다라고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됐어요? 소송 들어가고 싶어요. 소송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거쳐야 되겠지? 그래요. 거치고 나면 뭐가 나왔겠어? 재결서가 나왔겠지? 이번에 소송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제소기간 문제 생기죠? 뭐가 적용돼요? 1항 단서, 2항 괄호와 같은 특례 규정이 적용되죠.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 다음에는 반드시 제소기간, 불복기간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답안은. 예.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치주의 끝나고 반드시 이 논의로 하게 된다. 그거는 뭐 재결주의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결주의 나오면 전치주의 연결되고 전치주의 연결됐으면 제소기간으로 마무리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제소기간 문제는 90일에 1년이죠. 90일에 1년. 안날과 있은날 90일 1년 중에 둘 중에 하나의 기간만 경과하면 끝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기간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처분의 제3자죠. 원래 모르죠. 원래 모르니까 있은날부터 1년 우선 카운팅 들어갑니다. 있은날은 언제죠? 행정청이 얘한테 처분을 했어요. 얘한테 허가 처분한 겁니다. 아까의 경원자 관계 생각해 보세요. 허가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 한 명의 사업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쟤를 을이라고 치고 내가 갑입니다. 근데 저 허가 처분이 위법이에요. 저기다 소송 제기하고 싶습니다. 며칠 안에 들어가면 되죠? 있은날 1년이라고 했죠. 있은날은 언제야? 효력 발생일입니다. 효력 발생일은 언제야? 얘한테 처분 통지서 날라가서 도달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처분 통지서 날라가서 얘한테 도달하잖아요? 그럼 그때가 처분의 효력 발생일입니다. 이때가 처분이 있은 날이에요. 이게 만약 침익적 처분이면 얘 입장에선 그날이 안날입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 얘한테 수익적이고 얘한테 침익적 처분이면 얘 입장에선 그날이 있은 날입니다. 결국은 같은 날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날인데 예, 어쨌든 통지서 날라가고 얘네 집에 도달했고 그럼 여기서 효력이 발생했죠? 그날이 바로 있은 날이고 여기서부터 1년 출발시킵니다.
그럼 얘는 1년 안에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얘가 중간에 그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얘가 알고 나서부터 1년이 아닙니다. 얘는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저 처분이 이미 효력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불복을 하려고 들어가지 처분이 있다는 거 아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알았으면 여기서부터 90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가 알았으니까 소송을 들어갈 텐데 이 안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안 시점이 1년 마이너스 90일 있죠? 여기서 1년 여기 있고 여기 마이너스 90일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 기준으로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먼저 끝나요? 90일과 그 다음 전체 1년 중에 뭐가 먼저 끝나? 90일이 먼저 끝나지. 그럼 요게 90일 갔을 때 여기서 제소기간 종료입니다. 1년 마이너스 90일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알아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을 때는 여기 중간이었다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90일은 여기고 그 다음 이튿날 1년은 여기에요. 뭐가 먼저 끝나요? 1년이 먼저 끝나죠. 이럴 땐 1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둘 중에 뭐가 먼저 끝나냐에 따라서 먼저 끝나는 게 제소기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3자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알게 될 겁니다. 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나가는 게 제소기간 도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소송 요건 6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했고 뭐뭐 했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피고적격, 전치주의, 제소기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연기 때 배웠던 소송재판에 대한 내용을 빠른 속도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머릿속에 우선 담아 두시면 됩니다. 4회차부터 이제 사례 병행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관련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아예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서 선행학습 특강 4개 빨리 돌리고 그럼 밤 될 거야. 그럼 그때부터 연기 빨리 돌리기 시작해. 돌리기 시작해갖고 소송재판 그걸로 복습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남들 저 앞에 가 있는데 그거 빨리 못 잡으면은 일기 끝나면 이제 방법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들어갔을 땐 못 잡습니다. 이제 상황 끝난 거예요. 이번 10일 안에 마무리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첫날부터 바로 수업을 들어가느라고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스터디 8시부터 있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해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